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첫 남편과 결혼해서 4년 만에 힘들게 아들을 낳았어요. 오래 기다려온 아들이라 정말 소중했죠. 저랑 남편은 정말 사랑을 듬뿍 주며 아들을 키웠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아들의 웃음소리 하나, 재롱 하나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주말마다 놀이터에 데려가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밤마다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시간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암이었거든요.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치료가 불가능했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아들 걱정만 했어요. 자기가 없어도 아들을 잘 키워달라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손을 꼭 잡고 말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조금씩 수척해져가는 남편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저랑 아들은 엄청 힘들어했어요. 아들한테도 워낙 좋은 아빠였기에 아들에게 아빠의 죽음은 정말 큰 충격이었죠. 장례식 내내 울기만 하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조금씩 달라진 게, 순하고 착하기만 했던 아들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선생님께 전화가 오는 일도 잦아졌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아빠를 잃은 상처 때문인지 사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타일러도 보고 혼내도 받지만 소용없었죠. 오히려 더 반항만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대화를 시도해도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거나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막막했어요. 상담 선생님께 도움도 요청해 봤지만 아들은 상담받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결국 아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를 했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잘 설득해서 검정고시를 보게 했어요. 저는 남편이 죽은 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는 집 대출을 갚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중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식당 일도 해보고 청소 일도 해봤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었죠. 그러다 친구 소개로 운 좋게 등산복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라 고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월급도 괜찮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일하랴, 아들 챙기랴 정신이 없었고 아들이 자꾸 엇나가서 걱정도 많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 매장 점주님이 많이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줬어요. 힘들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들 문제로 고민할 때도 같이 고민해 주셨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죽고 7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초혼이었어요.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매너도 있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아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다 이해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제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건지 저를 비난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잊을 수 있냐고, 아빠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아들도 마음을 연 건지 제 뜻대로 하라고 했고 우여곡절 끝에 저는 남편과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재혼하자 아들이 독립하겠다며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집에 살기는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막으려고 했지만 아들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사실 남편이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재혼하면서 그 집은 임대를 주고 있었거든요. 꽤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 임대료도 쏠쏠했죠. 그런데 아들이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먼저 제안했어요. 그 집에서 살게 하면 어떻겠냐고, 아들이 월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지 않겠냐고요.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아들을 위해 그런 배려를 해준다는 게. 물론 명의는 남편 명의였지만 아들은 그렇게 남편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종종 반찬도 만들어다 주면서 아들과 잘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서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주고 아들의 안부를 확인했죠. 하지만 아들에게 남편은 남일 뿐이었어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제가 남편과 함께 아들을 보러 가면 아들은 저하고만 이야기하고 남편은 완전히 무시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밥을 같이 먹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거절하기 일쑤였어요. 남편이 말을 걸면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를 통해서만 대화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29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저는 아들의 선택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들의 결혼은 통보나 마찬가지였죠. 날짜까지 정했더라고요. 상견례도 형식적으로만 치렀고 결혼 준비도 거의 아들 부부가 알아서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살고 있던 남편의 아파트가 신혼집으로 딱 적당했어요. 아들 부부는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며느리 집안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돈댁에서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신혼을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혼집 마련하느라 부모님께 손 벌리거나 대출받아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저도 남편한테 고마웠어요. 사실 아들이 인정하지 않는데도 계속 노력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아들은 그런데 고맙단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너무하더라고요. 결혼식 날도 남편한테는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축의금도 넉넉하게 챙겨줬는데 받기만 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무튼 아들은 그래도 결혼하고 나니 조금 달라지는가 싶더라고요. 종종 집에도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며느리도 밝은 성격이었어요. 웃음도 많고 활발한 성격이라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렇게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손녀를 낳았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뻤어요. 모든 게 사랑스러웠죠. 제가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과 남편이 사이는 그대로였어요. 아들은 일부러 남편이 없는 시간에 오기도 했고 마주쳐도 투명인간 취급은 여전했죠. 남편 생일에 한 번도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게 늘 미안했어요. 남편한테. 그런데도 남편은 서운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한테 괜찮다고 천천히 마음을 열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원래 중고차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바꾸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이 3천만 원을 선뜻 내줬어요.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갚겠다고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저녁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래도 돈이라도 받아주는 게 어디냐고요. 그 말을 하던 남편 표정이 참 씁쓸해 보여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은 매장을 2군데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래도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고 저랑 재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임대를 주다가 아들한테 지원해 준 거고요. 그래도 자기에게 마음도 안 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한테 그런 돈을 척척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고맙고 미안했죠.
그런데 참하늘도 무심하시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음주운전 무면허 차에 사고가 났는데 이미 숨을 거뒀다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차가워진 뒤였어요. 재혼하고 12년 만에 또 저는 남편을 잃었어요. 영안실에서 남편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정도면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2번이나 남편을 잃다니. 너무 힘들었죠.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간 사람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게요. 그렇게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남편은 가족도 형제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는 외아들이었거든요. 장례식 내내 현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그 모든 순간이 꿈 같았어요. 아들은 혼자 와서 잠깐 있더니 가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들이 외면한다는 생각에 저까지 서운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남편 거고 그동안 도와준 것도 적지 않은데 장례식에서 함께 있어줬으면 했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게 야속했어요. 며느리는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았어요. 아이를 봐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혼자 장례를 치렀어요. 다행히 언니가 와서 장례 내내 도와줬어요. 저도 가족이라곤 2살 많은 언니와 아들 부부뿐이었거든요. 언니는 내내 저를 다독여주고 함께 울어줬어요. 그 위로가 아니었다면 저는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을 거예요. 언니는 3일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발인이 끝나고 저는 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고기 굽는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들어갔더니 아들 부부가 삼겹살까지 구워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이 발인이라는 것도 알면서 와보지도 않고 우리 집에서 둘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삼겹살을 먹고 있는 게.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도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는 웃으면서 고기를 먹고 있었죠.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왔냐고,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남은 재산도 있을 텐데.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랑 같이 정리해요. 기가 찼어요. 하다못해 옆에 있던 언니가 아들 부부한테 지금 막 발인 끝나고 오는 길인데 그게 지금 너희 엄마한테 할 말이냐면서 뭐라 했더니 아들이 자기들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화를 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 제가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싶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빠를 잃고 방황하던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재혼을 결심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뭔가 잘못 가르쳤던 걸까요? 저는 아들 부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들한테 나눠줄 재산 같은 건 없으니 기대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며느리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식인데 자기들도 자격 있다면서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목청을 높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심지어 매장도 2군데나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왜 자기들을 배제하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자식? 너희가 언제부터 자식이었는데? 지금 너희가 누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감사하단 말 한 적 있니? 아니 아빠 생신날 전화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12년 내내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자식? 너희는 그 재산 받을 자격 같은 거 없다. 심지어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춘 며느리가 무슨 할 말이 있니? 너도 다를 거 없어. 그래도 가족으로 산 게 12년이야. 어떻게 장례식에 얼굴만 비추고 갈 수 있니? 양심이 있으면 재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 말에 아들 부부는 당연히 난리를 쳤어요. 어쨌든 자기들은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요. 며느리는 심지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유산 상속 소송을 하겠다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했고 아들 부부는 그러기 전에는 다신 저를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괘씸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아파트, 아들 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내놓기로요. 솔직히 진짜로 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괘씸했거든요. 지금 너희가 누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당장 집 빼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임대를 내놨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 내놨으니 빨리 나갈 준비하라고요. 아들한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설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 집을 보러 온다고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오자 아들 부부는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온다고 연락했고 실제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 의사도 밝혔다고 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진짜 집 내놓은 거냐고, 그럼 자기들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남편이 남긴 집이고 원래부터 너희 집 아니었어. 너희는 그 집에서 살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집 구해서 나가. 처음엔 아들 부부가 집을 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을 알아보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대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았나 봐요. 아들의 월급으로는 전세금 마련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졸에 별다른 기술도 없이 하는 일이라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250 정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손녀를 키우느라 며느리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은 집 걱정 없이 살았으니 그나마 괜찮았는데 갑자기 집을 구해야 하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전세금은커녕 월세 보증금 마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아들이 찾아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항상 당당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진짜 집을 팔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지금 너희가 누구 덕에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지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했던 거예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는 재산 이야기 꺼내지 말고 그리고 아빠 기일 날은 꼭 와라. 적어도 그 정도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파트 내놓은 건 취소했고 아들 부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둘째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아들 부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아들이 혼자 외벌이로 벌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리려니 빠듯한 게 당연했어요.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하더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나 봐요. 아들이 주말에도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까지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렇게 빠듯하게 살다 보니 아들이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았어요. 부모 마음을요?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좋은 것 먹이고 입히고 싶은데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들 돌보느라 쉴 틈이 없으니까요. 애들이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해도 고민하게 되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보고 또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을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철없었던 것 같다고
새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주신 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저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 그분은 내가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어요. 기일날 성의껏 찾아오면 된다고,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기일엔 쓸쓸히 보냈지만 두 번째 기일엔 약속대로 아들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저를 도와 상을 차렸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며느리는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그릇에 담으며 정성스럽게 상차림을 도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애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해주고 먹이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인다고. 그래도 애들 보면 웃음이 나고 행복하다면서 부모 마음이란 게 이런 건지 몰랐다고 했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아들은 재산을 탐내다가 오히려 더 큰 걸 얻었어요. 제대로 된 깨달음과 가족의 소중함을요. 그리고 저도 얻었어요. 비록 많이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온 아들을요. 남편이 세 번째 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